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역시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에 대한 이제 경제부총리 제의설이에요. 네. 근데 본인은 또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예, 저도 뭐 확인을 했지만 본인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그것은 지금 나도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네. 전화를 해서 권유를 했다는 것이니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대통령과 있었던 이야기를 말을 못 하겠죠. 아. 예, 그런데 일단 그 참모진들도 그렇고 그 바른정당 관계자들도 그렇고 현실성이 좀 사실은 없다. 네. 이것이 물론 유승민 그 의원이 그 경제통이죠. 상당히 그 KDI에도 있었고 네. 뭐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뭐 그런 시도를 했을 수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 진위 여부는 그런 제의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지만은 가능성은 일단 낮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떤 그 연정의 차원이 아니고 큰 틀에서 연정 차원이 아니고 일부 그 바른정당 의원 그 소속 의원 중에 20명 중에 한 명, 네. 한 명을 입각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바른정당 의원들은 네. 정체성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대연정이라는 그 큰 틀의 합의가 있기 전에 개별적으로 입당을 시키는 이 문제는 좀 뭐 시도는 뭐 할 수 있지만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혼자 문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네. 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걸 당과 협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연정 이야기, 연정 차원의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대선 후보 때 공약들을 보면은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양극화 해소라든지 사실 민주당의 공약과 좀 맥이 다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뭐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신선하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게요. 네. 이 기사가 이게 민주당 발입니다. 이게 정권 초기에 인사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올 때는 사실 여당에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청와대보다는 네. 뭐 이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식의 좀 뭐 떠보는 식의 그러니까 바람이 여론을 담겨 떠보는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국회에 가서 좀 국회의원들 좀 만났는데 여당이 되면은 선거 때는 네. 다들 바빠요. 다들 바쁘지 않겠습니까? 선거운동 해야 되니까. 근데 선거 끝나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바쁜 분하고 바쁘지 않은 분으로요. 네. 바쁜 분들은 기자들이 전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름이 잘 안 나오고 저 사람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실세일 수 있고 네. 괜히 뭐 방송이나 신문에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아닐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그런 관점에서 유승민 경제부총리설, 뭐 심상정 고용노동부 장관설 이런 건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당에서 뭐 이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식인 거고 청와대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송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핵심적으로 그 문제가 오히려 이 내각제 국가의 장관하고 대통령제 국가의 장관은 좀 다르거든요. 네. 뭐냐면은 문 대통령의 제일 핵심적인 경제 공약이 일자리 81만 개,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의 경제 철학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이 경제부총리를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심상정 의원에 대한 노동부 장관설도 지금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 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은 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큰 틀에서의 연정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개별적으로 특히 대선 후보급 의원들이 입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좀 무게감이 낮은 인물들은 네. 개인의 차원에서 뭐 한번 해보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런 당 차원에서는 다른 통로로 통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고 뒤에 쭉 이야기하겠지만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청와대에서 인사를 보는 시각차가 좀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네. 뭐 역시 또 화제가 된 인물은 단연 이제 조국 청와대 신임 민정수석이 될 텐데 일단 수석직을 수락을 해서 이제 어제 이제 청와대에 자리를 했고 특히 이제 뭐
검찰 개혁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또 많은 지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면서요. 또 관심을 끌고 있어요. 특히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이렇게 조기 종료된 네. 배경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지시를 또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제 신임 새로 뭐 임명된 분들과 오찬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야기가 나왔죠. 네. 세월호 국조위 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못하고 종료됐으니 그 문제를 다시 그 조사를 하는 방안을 좀 검토를 해야 되겠고 또 국정농단 사건도 특검 기간 연장도 안 되고 했으니 네. 이 문제도 다시 짚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는 조국 민정수석이 법령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그 방법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해왔던 그 적폐청산 신호탄이다. 네. 뭐 이렇게 받아들이죠. 네. 그 지금 민주당 공약집에도 뭐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계속 그 연설을 통해서 적폐청산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 공약집 1호가 그 적폐청산입니다. 최순실 박근혜 게이터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어떤 그 강력한 그 적폐청산 작업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후에 그 대선 후반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 적폐청산이라는 말보다는 협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국민통합 이야기를 많이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후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렇죠. 또는 뭐 동시에 시행할 것이냐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첫날 두째 날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은 또 당장은 어떤 협치 쪽에 국민화합 쪽에 방점을 두는 것 같았죠. 네. 그런데 어제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당장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그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서 그 앞으로 뭐 총리 인선 문제, 네. 비준 문제 이 문제까지 다 영향을 미칠 그런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상당히 그 파급이 있을 것으로 네. 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조국 수석에게 그런 말을 했어요.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조국 민정수석을 임명을 했다고들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국정농단과 세월호 그 진상제조사 이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조국 수석을 민정수석에 앉힌 배경 중에 하나가 어떤 그 국정농단 사태나 세월호 문제를 재조사하기 위한 네. 그런 차원에서 또 인사 배경이 있다. 뭐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특히 이제 주목되는 것도 정윤회 문건 사건의 진실을 당시에 이제 민정수석실과 검찰이 어떻게 은폐했는지 진상을 조사해달라. 뭐 이런 주문을 했다는 보도. 이게 참 민정수석은 칼이거든요. 네. 칼이라는 게 날카로워가지고 베기도 하지만 베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아주 조심스러울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인사가 쭉 나잖아요. 네. 장관 후보자 인사도 나고 인사청문회 거치게 되는데 사실은 민정수석의 실력 검증은 첫 번째는 거기서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과거 정부처럼 뭐 낙마 사태라든지 뭐 흠결이 제대로 뭐 못 찾아가지고 국회에서 그러니까 새 들어간다든지 내각 구성에 하면 대한 검증 같은 거. 그렇죠. 그러면은 바로 처음부터 민정수석에 대한 신뢰가 좀 흠집이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검찰 개혁이라든지 과거의 적폐청산에 대한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부적으로는 인사 검증에 되게 이제 촉을 세우고 있을 거예요. 네. 촉각을. 그리고 어제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메시지 관리라든지 이런 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던 게 자, 방금 송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통령께서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제 지시와 지침을 줬어요. 네. 민정수석한테 뭐 철저히 수사해야 되고 뭐 이제 더 밝혀야 되고. 근데 그 직전에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검찰에 대해 가지고는 지휘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단 그러니까 인사나 말입니다. 수사에 개입하지 않겠다 뭐 그렇죠. 이런 취지. 그 두 가지 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각자 네. 떼놓고 보면은. 네. 근데 그 두 개를 결합시켜 놓고 보면은 야당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아니 안 한다고 그래놓고 앞에서 안 한다고 그러고 그럼 뒤에서 하겠다는 거는 무슨 뜻이냐 이런 식의 이야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정수석은 공개적인 발언을 많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맞아요. 사실은 네. 이게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워낙 스타성이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대중적인 그렇죠. 인물이잖아요. 상징성이 네.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국민검사, 뭐 국민검찰총장도 있었지만은 국민민정수석이 나타나기에는 그 자리 자체가 네, 네. 그런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이게
조금 물 밑에서 움직이시는 게 되게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설득력 있는 분석 같은데. 여기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정윤회 네. 사건 그 조사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게 저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윤회 리서트 파문을 그때 묻었기 때문에 결국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 나온 것이고 네. 그렇게 그런 상황인데 지금 그 특별수사본부와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특검에서는 이것을 손을 못 댔어요. 정윤회 리스트 문제에 손을 못 댔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의혹이 제기됐던 것이 정윤회 리스트를 묻는 과정에서 당시 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네. 이 두 라인이 같이 이것을 수사를 했고 결국은 묻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 그 검찰총장 김진태 검찰총장이나 그 민정수석이었던 김영환 민정수석은 배제가 되고 그 김수남 우병우 라인에서 이 문제를 처리를 하고 김기춘 당시 비서실장이 총괄을 했다 이렇게 네. 그 소문이 나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수남 검찰총장이 어제 갑자기 사임을 했죠. 그러게요. 예, 갑자기 사퇴를 했고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다음에 우병우 그 전 수석 같은 경우는 지금 구속 안 됐죠. 그 영장이 두 번이나 기각돼 가지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을 다시 그러니까는 정윤회 리스트부터 다시 파헤치겠다는 이런 의지라면은 네. 이것이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가 지금 이번 현 정부에서 그 적폐청산의 가장 핵심적인 네. 그 대상이다. 이것을 선언한 것이죠. 아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여기서 자, 지금 뭐 잠시 말씀하셨지만 어제 이제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좀 예견됐었던 일이기도 그냥 하고 자연스러운 걸로 봐야 될지 그리고 아니면 만약에 뭐가 이제 맞물려 있는 건지. 김수남 총장 마음에는 그런 생각은 있었을 거예요. 네. 새 대통령이 취임해가지고 대통령이 먼저 뭐 검찰총장이라든지 경찰청장 임기는 보장하겠다라고 네. 말을 하면은 네. 뭐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있을 수 있지만 아무 그런 이야기 자체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게 하루 이틀 보니까 네. 내가 이게 해야 되는 신호구나라고 판단한 게 또 있을 수 비검찰 있고. 출신의 조국 수석 예, 임명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요. 근데 이제 검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게 있을 겁니다. 방금 송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진짜로 새 정부 입장에서는 좀 파헤치고 싶고 이런 게 많아요. 근데 검찰에서 이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냐면은 참 검찰은 조직 보호 본능이 뛰어난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잘하려면은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앞서 말씀드린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네. 그 누가 하겠습니까? 진짜 할 수 있는 곳은 검찰밖에 없어요. 네. 민정수석이 이걸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이제 뭔가 실적을 내고 성과를 내고 속 시원한 걸 보여주려면은 결국 또 검찰의 손을 빌려야 되고 네. 그럼 그 과정에서 또 검찰의 영향력은 유지가 되는 것이고 이 딜레마적인 게 있다는 네. 거죠. 밖으로 내보내야 보여야 되는 실적이 있는 것이고 또 네. 제도 개혁을 통해서 어쨌든 검찰에 좀 힘을 빼는 게 맞다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는데 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가 참 쉽지 않다는 알겠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 오래 하셨던 송국권 본부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 청와대 조직이 좀 바뀌었어요. 근데 원래 이제 비서실장이 모든 걸 좀 총괄하는 그런 체제였는데 일단 정책실장이 부활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 때까지는 3실장이었죠. 네. 그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 경호실장 그리고 10명의 수석이 있었는데 어제 그 청와대 조직이 바뀌면서 4실장이 됐습니다. 정책실장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수석은 8명으로 줄었고 특보가 2명이 이렇게 된 것으로 바뀌었는데 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정책실장이죠. 아무래도 정책실장이 경제 관련 부처를 이렇게 담당을 하고 비서실장은 비경제 관련 부처를 담당한 것으로 바꿨는데 이것은 이미 그 노무현 정부에서 시도를 했던 겁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정책실장을 뒀고 네. 그때 정책실장의 그 김병준 전 총리 내정자 네. 전 총리 내정 정책실장을 맡았었죠. 네. 맡았고 그것을 박근혜 정부에서 정책실장 제도를 폐지를 했는데 이거 다시 부활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를 했는데 다시 부활을 시킨 것이죠. 네. 이것은 아무래도 그 어떤 청와대 내부에 이렇게 권력 분점을 좀 하겠다는 이런 의미 하나하고 하나는 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다. 또 특히 일자리 수석을 새로 만들었죠. 네. 그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그 지시를 대통령 1호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 공약 81만 개 일자리 공약을 뭐 대표적인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의원의
경제 철학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네. 이 경제부총리를 했을 때 어떡하겠습니까? 그 일이 잘 진행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심상정 의원에 대한 노동부 장관들도 지금 민주노총이 6월 총파업을 예고해 놓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심 의원이 어떻게 대응할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은 네.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큰 틀에서의 연정이라든지 협치라든지 이런 게 벌어지지 않는다면은 네. 개별적으로 특히 대선 후보급 의원들이 입각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좀 무게감이 낮은 인물들은 네. 개인의 차원에서 뭐 한번 해보고 싶고 바쁘지 않은 분으로요. 네. 바쁜 분들은 기자들 전화도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름이 잘 안 나오고 저 사람 요즘 잘 안 보이는데 이런 사람이 실세일 수도 있고 네. 괜히 뭐 방송이나 신문에 나와서 이야기 많이 하시는 분들은 좀 아닐 수 있다. 그만큼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도 많고 그런 관점에서 유승민 경제부총리설, 뭐 심상정 고용노동부 장관설 이런 건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봐요. 당에서 뭐 이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식인 거고 청와대하고 조금 온도차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송 본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저는 핵심적으로 그 문제가 오히려 이 내각제 국가의 장관하고 대통령제 국가의 장관은 좀 다르거든요. 네. 뭐냐면은 문 대통령의 제일 핵심적인 경제 공약이 일자리 81만 개. 가장 관심을 끌었던 부분은 역시 이제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에 대한 이제 경제부총리 제의설이에요. 네. 근데 본인은 또 그런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예, 저도 뭐 하기는 했지만 본인은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물론 그것은 지금 놔두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했다. 네. 전화를 해서 권유를 했다는 것이니까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더라도 대통령과 있었던 이야기를 말을 못 하겠죠. 예, 그런데 일단 그 참모진들도 그렇고 그 바른정당 관계자들도 그렇고 현실성이 좀 사실은 없다. 네. 이것이 물론 유승민 그 의원이 그 경제통이죠. 상당히 그 KDI에도 있었고 네. 뭐 경제학 박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 국민 통합 차원에서도 뭐 그런 시도를 했을 수. 공약들을 보면은 뭐 재벌 개혁이라든지 양극화 해소라든지 사실 민주당의 공약과 좀 맥이 다 있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제 이제 그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뭐 네티즌들의 반응은 좀 신선하다 뭐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거 별로 좋지 않게 보는 게요. 네. 이 기사가 이게 민주당 발입니다. 이게 정권 초기에 인사가 이렇게 막 많이 나올 때는 사실 여당에서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청와대보다는 네. 뭐 이러면 좋지 않겠냐라는 식의 좀 뭐 떠보는 식의 그러니까 바람이 여론을 담겨 떠보는 있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어제 국회에 가서 좀 국회의원들 좀 만났는데 여당이 되면은 선거 끝나고 선거 때는 네. 다들 바빠요. 다들 바쁘지 않겠습니까? 선거 운동 해야 되니까. 근데 선거 끝나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네. 바쁜 분하고. 는 있지만은 네. 어쨌든 그 진위 여부는 그런 제의를 했는지는 아직 확인은 되지 않지만은 가능성은 일단 낮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것이 어떤 그 연정의 차원이 아니고 큰 틀에서 연정 차원이 아니고 일부 그 바른정당 의원 그 소속 의원 중에 20명 중에 한 명, 네. 한 명을 입각을 시킨다. 이렇게 되면은 그 나머지 바른정당 의원들은 네. 정체성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연정이라는 그 큰 틀의 합의가 있기 전에 개별적으로 입당을 시키는 이 문제는 좀 뭐 시도는 뭐 할 수 있지만은 현실성은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이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뭐 그렇죠. 이런 혼자 문제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죠. 그래서 당과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고 그걸 당과 협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연정 차원의 이야기가 오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이제 대선 후보 때